네, 안녕하세요. 개척자TV의 김효순입니다. 오늘은 비행운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책 리뷰 나누겠습니다. 친구가 예전에 자기가 좀 감명 깊게 읽었다고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때 보내줬을 당시에도 읽었어요. 되게 우울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영상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책을 읽은 거를 리뷰를 좀 남겨놓고 싶어서 오늘 비행운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그냥 쭉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운이라는 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가 있는데 단락단락마다 제목이 있고 그 제목마다 또 내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내용이 이 비행운이라는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 각자의 그 삶의 내용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제목을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 너의 여름은 어떠니? 벌레들, 물속 골리앗,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 하루의 축, 큐티클, 호텔 리악다, 서른 이렇게 8가지의 내용들이 비행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글 표현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작가분이 김혜란 작가분이신데 글 표현으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지필력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글만 읽어봤을 때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게 아주 깔끔하게 또 상세하게 내용들을 잘 묘사해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좀 느낌이 왔었고요. 내용을 쭉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이 책을 읽고 또 리뷰를 해드릴까 쭉 이제 좀 상세하게 또 내용을 딱 지켜보다가 마지막 편에 가게 되니까 굳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마지막 부분에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은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방법으로는 이 해설을 갖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비행운을 위한 서사적 변명이라는 걸로 해설을 이제 쭉 달아놓은 건데요. 힘든 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기다리는 게 지겨운 거였어. 호텔 리악다라는 이 소설의 제목 안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너 나 만나서 불행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다만 행복을 기다리는 게 지겹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한없이 막막하고 아늑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내용,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 그 다음에 중년 하층민의 고단한 처지를 다룬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나 하루의 축에서는 그 핍절함이 더욱 느껴지는 사정이 딱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더욱 나빠지기 일쑤고 그 다음에 호텔 리악다 같은 경우는 두 친구 사이에서 여행을 같이 갔지만 매우 소원해지고 그 다음에 너희 여름 어떠니나 서른에서는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에게 어이없이 배신당하고 또 서른의 경우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여주인공이 자기 제자를 배신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그려져 있어서 충격을 안기고요. 물속 골리앗은 아카일로의 플롯의 한 절정을 보인 소설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신생의 가능성이 있을지의 문제를 곤욕스럽게 탐문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또 벌레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안주할 정처를 마련하지 못한 이들은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종종 동경하게 되죠. 하루의 축에서 공항 청소 노동자 기옥 씨는 비행운을 보면서 자신도 어디론가 훨훨 떠나고 싶어 하고, 하지만 결코 그들은 자신의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큐티클에서는 직장 여성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호텔 리약다처럼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동경했던 세계와 만나지 못하고 더 나쁜 상황으로 전략하고 많은 내용이 나오고요. 이 내용에 보면 경민의 바라처럼 그 행복을 기다리느라 지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행운의 꿈은 아이러니컬하게 구조화되고, 비행운의 꿈을 꾸면 꿀수록, 그러니까 비행운에 대한 동경에 핍절할수록 비행운의 악순환이 더 깊어지고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는 그 저자의 내용을 들어보면 무언가를 더 간절히 원하고, 또 나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척박하다면 이 척박한 삶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지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염원이 더 비행운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막막한 존재들과 아카일로의 플롯. 이 하루의 축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 인천공항에 청소 일을 하는 기옥 씨라는 중년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는 비행기를 많이 보게 되겠죠. 공항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비행을 하는 것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삶은 그 인천공항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일상은 되게 남노하고 때때로 수치스럽고 취향도 개통도 없이 어지러이 놓인 이 세간살이를 표현한 내용을 보면 애석하다 못해 참혹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삶의 모양, 또 특히 머리숱이 많이 빠졌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소설 안에서 그 기옥 씨의 머리도 그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애석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나서 어렵사리 키운 아들이 되게 잘 커졌으면 또 그나마 반전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택배를 훔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실형을 살게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 보니까 탈모 증상이 심해져서 머리가 빠지고, 이런 연쇄적인 불행을 통해서 단란하고 행복한 꿈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속절없이 아카일로의 플롯에 갇히게 된 형국이죠.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라는 것은 이제 택시기사 용대라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일마다 이렇게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비행운의 인물로 이제 형상화되어 있어요. 가장 행운이 있었던 때는 자신의 부인이었던 이제 명화 씨와의 만남인데, 명화 씨와 만남은 짧았어요. 왜냐하면 명화 씨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 여성이었던 그 명화 씨를 만나면서 잠시 행복했으나 불과 이제 몇 년 안에,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부인이. 그리고 예전에 둘이 함께 꿈꾸었던
중국에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던 것도 다 이제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어려서부터 행복을 꿈꿨지만 그 행복에 절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비행운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용대라는 사람입니다. 매우 간절한 실존적 소망의 질문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였겠죠. 그런데 계속 사는 것은 이제 힘들고 지겹고 어려운 삶을 이제 계속 살아가는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레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소설은 이 비행운 안에 저렴하다고 이제 그 집을 얻어서 이사 가면서 이제 생기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제 그 근처가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 아파트 빼고는. 그래서 이제 뭐 건물들을 부시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전 집보다는 가장 넓고 환한 집이어서 이제 구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재개발된다는 것도 알고 구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이제 그것만 보고 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 이제 지역에서 그 베어지는 이제 나무들이나 건물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도 부시지만 나무도 이제 거의 다 제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무수한 벌레들의 침입으로부터 아주 곤욕스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벌레와의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너무 벌레들이 많으면 좀 무섭잖아요. 무섭다 못해 또 징그럽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개미도 어떨 때 보면 너무 많으면 개미가 좀 징그럽더라고요. 순간 이제 너무 허둥대게 이제 그 벌레들을 잡다 보니까 반지 케이스에 이제 담겨 있던 이제 결혼 반지가 창밖 아래 이제 공사장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임신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결혼 반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반지를 차고 있지 않고 이제 빼놓고 어디 케이스에다 놨던 건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벌레 잡다가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베란다 거기에 벌레가 이제 붙어 있어서 그걸 잡다가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은 그때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이었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혼 반지를 버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쳤죠. 그 벌레 때문에 지금 이제 반지가 아래로 떨어졌지, 임신한 상태지, 그런데 남편은 없지, 뭐 도와줄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가서 그 반지를 이제 찾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래 공사장 있는 데로 내려가서 반지를 찾으려 하는 그 순간에 글쎄 양수가 터져버린 거죠. 근데 주변에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고 완전히 지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들릴까 말까, 사람들이 나올까 말까 그런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싼 전세를 얻은 것은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오게 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비행운의 연세를 부르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벌레들이라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너의 여름은 어떠니? 라는 내용은요. 서미영이라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어렸을 적에 이제 자기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한 어렸을 때 친구인 병만의 사고사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문상을 가야 되는 그 찰나에 예전에 자기가 대학교 때 좀 좋아하고 동경했던 대학 선배, 그 대학 선배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대학 선배가 이제 좀 부탁을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지금 자기가 이제 출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참 잘 안 돼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선배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 가죠. 이제 알고 보니까 그곳에 갔더니 먹기 대회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에 이제 먹는 거죠. 그 서미영이라는 여자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먹기 대회 푸드파이터 대회에 우승했던 여자랑 이제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먹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은 더 날씬했었고 그런데 잘 먹는 거고 이제 이 서미영이라는 여자는 뚱뚱하지만 이제 그 여자보다는 못 먹는 비교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이제 좌절로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 거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했던 이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문상을 가려고 했던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물에 빠져서 막 아무도 모를 때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친구들은 노는 줄 알고 옆에서 놀고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병만이를 문상 가지 못하는 그 마음, 찹찹한 마음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큐티클은 좀 그나마 회사도 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 후에 언론사 시험에서 낙방하자 바로 외국계 제약회사로 이제 방향을 틀어 취직해 있는 상태의 주인공이고 시골 출신이지만 시행착오 끝에 자신의 취향, 자신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번 것을 다 이제 사용할 때 자기는 이제 뭐랄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경제적인 행복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에요. 늘 20대 때는 거의 이제 이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기가 번 것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에 사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많은 여성분들은 20대 자기를 치장하느냐고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자기를 치장하느냐고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화장품, 좋은 향수 이런 거 사는데 자기의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사용하죠. 회사 다니는 돈들을. 이 큐티클에 나온 여성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큐티클 내용에 이분이 이제 좀 비극적이었던 것, 그러니까 비행운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결혼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 결혼식 가게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당하기 싫은 거. 그 다음에 그 결혼식장에 갔을 때 뭐라 그럴까 좀 잘 살아 보이고 싶은 거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 여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 갇혀 있고 그 결혼식장에 가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철도 타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너무 높은 굽을 선택하게 돼요. 9cm 되는 굽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의 질이 그 정도 높았으면 하는 그런 염원도 그 구두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딱 젊은 사람들의 자기의 사치라고 할까? 그 높이? 예, 굽 높이가 또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예전에 만났던 선배가 성공한 선배를 언제 만났는데 손톱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손톱을 이제 요즘에는 그 샵에 가서 이렇게 다 관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보면 손톱 다 관리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한 여인이 자기 앞에서 손톱을 관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대학 선배인데 이 큐티클 내용 안에. 그러니까 자기도 오늘 결혼식에 가는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손톱 관리하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도 관리를 받아요.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얼마고 뭐 몇 번 케어 받으면 얼마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써 케어를 받고 이제 결혼식에 가려고 미리 나왔지만 케어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식에 좀 늦게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려고 막 뛰다 보니까 그날의 의상 선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브라우스 색깔이 청색이었어요. 청색 계열. 그러니까 이제 곁땀 있잖아요. 곁땀. 겨드랑이 땀이 난 거예요. 막 뛰다 보니까 또 날씨가 그렇게 따뜻했던 날씨니까. 근데 또 그 결혼식장에 이제 예쁜 손톱이 과시되는 거 예쁜 손톱을 이제 과시하고 싶었는데 정작 예쁜 손톱은 이제 과시가 안 되고 자기가 감추고 싶어 했던 그 브라우스에 묻은 땀, 그게 불가피하게 또 신부의 부케 받은 친구가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부케를 막 받으라고. 그래서 부케를 받는 와중에 이렇게 팔 벌리는 동안 이 겨드랑이에 있는 땀이 보이게 되는 그런 불행 겪게 되죠.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친한 친구가 근무하는, 그냥 집에 갔어야 되는데 근무하는 남산의 그런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만나러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친구가 계속 여행 가자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카드를 만들라는, 그 주변에 카드 만들라고 하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옛날에 막 길거리에 대학생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것처럼 이제 카드 만들면 여행 캐리어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카드를 발급받고 그 캐리어를 들고 9cm의 굽을 신고 남산타워를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남산타워도 일정만큼만 올라가면 택시나 이런 게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그 캐리어를 들고 9cm 굽을 신고 걸어 올라가면서 힘들죠. 이제 또 부케를 들고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케를 그 캐리어 안에 넣어요. 그래서 캐리어 안에 넣고 이제 막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는 이제 일하고 있어서 그닥 반겨주는 것 같지 않고 또 나와서 이제 끝나고 얘기하자고 해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부케를 받았다고, 그리고 캐리어는 여행 가려고 이제 해서 그 카드 한다고 할 때 해서 받았다. 그랬더니 친구가 미안하다. 여행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예. 참 큰일이죠. 그러고 또 부케 생각이 나서 부케를 받았다면서 보여주려는데 부케는 캐리어 안에서 많이 망가져 있고, 그러면서 친구랑 맥주 한 잔을 하겠다고 친구가 맥주를 따서 주니까 본인도 따서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차 싶었어요. 왜냐? 손톱 케어를 받은 거예요. 손톱 케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손톱이 망가지는데 친구가 줬는데 그걸 또 안 따줄 수도 없고 손톱 받았다고 네가 따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그냥 땄어요. 그때 손톱이 부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피도 나고 그러면서 기분이 다시 우울해지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큐티클 이라는 내용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이에요. 다 이게 연속적이죠. 그 다음에 호텔 리악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제 대학 친구예요. 동기예요. 단짝 친구로 지냈어요. 이제 은지와 서윤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같은 뭐 감수성, 같은 취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또래 친구, 고만고만한 또래 친구죠. 그런데 성향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두 친구 사이에는 한 명은 외향적이고 실천적이고 행동력 있는 활력을 지닌 은지라는 친구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머리형인 서윤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너무 다른데 이제 그래도 친구할 수 있잖아요. 성격이 달라도. 그런데 여행을 가면서 서로 성향이 다르니까 이제 마찰을 빚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몸도 피로해지고 힘들어지면 사람 성격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해봐야 된대요. 첫 번째는 같이 이제 밥을 먹어보고, 두 번째는 같이 잠을 자보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여행을 가보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가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다고 했지만 여행 가봤더니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찰이 빚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지에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견해 차이가 생기고 말다툼의 시비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반복되면서 서로 앙금이 쌓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나 봐요. 세 명이 친한데 이제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둘 다 친한 친구 한 명을 거기서 또 만나서 했었다면 좀 사이가 풀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사정상 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둘의 상태는 이제 멘붕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은 둘이 사이좋게 지냈냐 안 지냈냐 그런 내용도 또 끝마무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인물들이 겪는 이런 막막함, 그 다음에 이제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 잘 표현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글을 보면서 그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글을 보면서 그 벌레들이 느껴지고, 글로 보면서 그 불행이 느껴지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작가의 표현 능력이 지필 능력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립감의 절정 혹은 막막함의 광장공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이 비행운 책 중에서 가장 슬펐던 책이 뭐냐면 물속 골리앗이었어요. 이 물속 골리앗이 뭘까? 맨 처음에 생각하다가, 보게 됐는데, 이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이제 20년 전서부터 살아온 아파트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다 갚았어요. 그쯤에 재건축을 위한 철거 명령이 이제 내려져요. 재건축되면 좋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원래 좀 가난한 사람들은 재건축되는 것도 안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디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돈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중에 추가로 돈을 내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이 꼭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는 이제 어처구니 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기서 원래는 이제 자기네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 하여튼 여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40m 높이의 타워 클레인에서 추락해서 사망하게 돼요. 이제 이 집 문제 같은 거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왜 추락해서 사망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사건은 실족사로 처리됐지만 사고에는 썩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주민들은 모두 이주를 마쳤어요. 갈 곳 없는 이 주인공만 이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빌라면 빌라, 아파트면 아파트에 이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철거 진행 전에
이제 다 나가는 게 맞고,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해도 강제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단전을 시키고 전기를 끊고 단수, 그다음에 물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장마가 지면서 이제 큰 물들이 이 아파트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오고 이제 수재가 되면서 아파트에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비는 그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퍼가지고 그 집에 같이 있는 엄마랑 자기의 모습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또 당뇨를 앓았던 어머니가 약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 약을 타러 나갈 수도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지금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당뇨약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거기서 죽어요. 이렇게 이제 어린 여주인공은 이 아빠의 죽음, 엄마의 죽음을 홀로 이제 감당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폭우로도 지금 고립된 상태예요. 점점 아파트 위로 차오르고 있어요. 빠져나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전기도 끊기고 여러 가지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 그 주변에 사람도 살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이 점점 심해지는 그 와중에 이제 나무 문짝으로 이제 간이 배를 만들어요. 문짝을 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엄마 시신을 이제 태워가지고 같이 그 물살에 그 배처럼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한참을 내려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이것저것 찾다가 뭐가 이제 떠내려가는 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를 찾다가 글쎄 엄마를 그 태운 그것을 놓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물살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간신히 또 엄마가 이제 어느 나무에 걸렸기 때문에 엄마를 구하려고 하지만 엄마는 이제 그 물살과 함께 떠내려가게 되고, 자기는 어떤 거를 간신히 건졌는데 거기에 진짜 먹을 게 있어서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살아있지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사람이 아직 구조를 해올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누군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누가 올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속 골리앗은 이제 자연 재해도 이제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이제 엄마의 죽음도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참 비극적으로 또 보이게 되는 내용이 물속 골리앗이에요. 슬프지 않아요? 네,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너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은 이제 살아남는다는 건 뭘까? 살아가는 건 뭘까? 우리 나이에 한 30쯤 되니까 또 저도 그런 고민이 좀 그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를 보내고 30대가 되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살아온 모습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의 서른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존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서른쯤에 되면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 20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30대를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30대 전에 나와 30대 후에 나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좀 여러 가지 자가 성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삶의 모습, 패턴, 삶의 방식, 가치관의 변화, 여러 것들이 생겼던 것이 30살 전후로 해서 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결정적인 계기로는 종교적인 계기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나를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내 안을, 내 삶을 이제 돌이켜봄으로 인해서 정말 나의 실존의 모습을 바라봤고, 그러므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무언가가 변화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왜 변화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은 어떤지를 바라봐야 하는 자기 통찰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혹시나 지금 삶에 비극만 있다, 나는 이렇게 행운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그런 비극의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과 비극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냐?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비극이고 정말 불행한 거냐?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안에서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통찰해 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깨달음, 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삶이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20대처럼 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 여기 서른에 보니까 돈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오지만 결국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나은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수입이 꾸준해야 되는데, 여기 서른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서른 되기까지의 10년 동안에는 뭐 6번 정도 이사를 했고, 10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남자는 2명 정도 만났고, 그런데 20대가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아르바이트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되게 멀끔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수입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수입이 괜찮아지고 싶거든요. 좀 이렇게 뭐 찌질하게 사는 게 싫었던 거죠, 이 여자분도. 정말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얘기하는 그 직장에 소개받아서 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단계였던 거예요. 네. 다단계의 늪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단계의 늪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간신히 나와요. 이제 빚은 많이 지고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나오려고 자기가 가르쳤던,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하던 뭐 짧게 일했던 그 남자친구와 짧게 일했던 학원 강사였었는데, 그 학원 강사에 할 때의 제자가 자꾸만 연락을 해왔던 거죠. 그래도 관계 유지를 했었던 건데, 그 제자를 그 다단계에다가 넣어놓고 자기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는 선생님을 믿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다단계에 발을 들인 거죠. 어쨌든 믿고 발을 들인 건데,
연락을 해요. 거기 이제 가서 선생님 좀 거기가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한 곳 아니냐. 선생님 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지만 이 여자 주인공은 연락을 받질 않고 대꾸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소식이 그 학원 제자였던 그 해미가 엄청난 이제 빚에 시달리게 돼요. 그 다단계 잘못 들어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절감하게 되고, 이 수인이라고 하는 주인공, 자신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신과 함께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그 언니에게 편지 형식으로 쓰는 내용이 이 서른이라는 내용입니다. 참잡하죠. 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만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돈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는데, 물론 돈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겠죠. 돈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런 것들을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심연과 더불어 앓는 서사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김혜란 작가 같은 경우는 행복에 대한 욕망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비행운의 현실을 정직하게 성찰한다. 그것을 지연시키는 대타자의 향락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주체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자 한다. 특히 아카일로의 존재상을 극적으로 서사하면서 비극적인 것에 몰입하고 공감하고 치유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책임감 있는 서사윤리를 궁리한다. 그 과정에서 보인 동시대의 상징적 윤리 감각도 어지간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 강화 이후에 사회 경제적 현실 문제, 계급별로 구별짓는 취향과 아비투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사적 문제의식이 다각적이고 예리하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우리 시대에 산문적 지형을 자기 스타일로 혁파하면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진정한 소통의 자장을 넓고 깊게 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김혜란 소설의 최대의 미덕이다. 끝으로 행복을 기다리느라 지겨웠던, 행복을 기다리는 동안 비행운과 맛씨름하라 힘들었을 호텔 니악다의 경민에게, 그리고 그의 막막한 친구들에게 한마디 들려주고 싶다. 그동안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지? 그러면 김혜란 소설을 천천히 읽어봐. 깊은 위로가 될 거야. 새롭게 역동하는 비행운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행운을 빌어. 이러면서 이 책의 해설이 끝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암울하고, 또 현재는 힘들고, 또 현재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또 다른 행운을 불러오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계속 불행할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쳐있다고 또 나중에 그 인생이 계속 지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연쇄적으로 펼쳐지는 이 비극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참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 자신 스스로도 너무 행복 안일주의, 나만 행복하면 돼라는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은 이 현재는 선물이라는 어원에서 왔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오늘 이 하루를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낸다면 나는 곧 비행운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